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죠. 중부 내륙철도 문경 상주 김천 구간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이 구간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서 2024년부터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 이르면 2026년에 착공, 2030년 개통 예정입니다. 문경 김천 구간이 연결되면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쭉 한 번에 이어지게 되죠. 사업이 마무리되면 문경 상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겠습니다. 자, 김천 문경 중부 내륙철도 예비 타당성 통과,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11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XM3 이텍 하이브리드 출시 기념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초대합니다. 자동차 기자들이 뽑은 11월의 자동차 XM3 이텍 하이브리드부터 더욱 편안하고 안전한 SM6, QM6까지 지금 홈페이지에서 시승 신청하세요. 르노코리아 자동차.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환급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추워. 완전 겨울 날씨네. 역시 이불 밖은 위험해. 아니, 안전해. 렉스턴이 지켜줄 테니까. 11월 렉스턴 또는 렉스턴 스포츠 구매 시 1.9% 초저리로 고금리 시대에도 안심. 출고가 빠르니까 내년 개별 소비세 인상에도 안심. 올겨울 대비에 가장 현명한 방법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잠들어 있던 당신의 퇴직연금. 깨워라. 연금 투자 시대. 퇴직연금이 신한은행 사전지정 운용제도와 만나 당신의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연금 부자가 되는 연금 투자. 신한은행 퇴직연금.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 확인.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 네,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 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릴레이 파업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잠시 후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예천군 호명면, 이제는 호명읍으로 부르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예천군이 호명면의 읍 승격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면이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2만 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한편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지역 내 거주, 그리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 공업을 포함한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네. 도청 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호명면의 인구는 지난 7월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했고 이달에도 2만 500여 명 수준으로 현재 읍 승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이 같은 상황에서 예천군은 주민이 주도하는 읍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호명면 이장협의회 지역단체장, 주민 등 2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앞으로 주민 설문조사 진행을 비롯해 읍 승격을 위한 서명운동, 캠페인 등을 거쳐서 실태조사서를 예천군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주민이 주도하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이네요. 예, 12월 1일에 저희가 또 이슈오늘에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선 2만 명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 조건을 이미 충족
충족했고요. 지난 네네. 7월에 2만 명 넘었고 뭐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자,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시가지 내 시내에 거주해야 한다. 이런 네네.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저번에 뉴스 보니까 80% 이상이더라고요. 지금 호명명 보니까. 예. 신도시 내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뭐 완전히 네. 충족했고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상업이나 공업 등 이런 도시적 산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80% 이상 충족했던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뭐 이쯤 되면은 뭐 반대하는 쪽이 없잖아요. 지금 승격하는 그렇죠. 데에 대해서 이렇게 네네.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거 상당히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앞으로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예, 예. 추진위가 이제 주민 실태 조사서를 제출을 해서 읍승격을 이제 신청하게 되면 예천구는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읍승격을 건의하게 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대부분 읍승격을 원하는 만큼 별 문제가 없으면 읍승격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5월쯤 예천군 호명읍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호명면은 도청 신도시 조성 이전만 해도 인구가 뭐 한 3,000명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공동주택 조성 효과 등으로 인해서 신도시가 조성된 이후 1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인구가 10배 이상 늘면서 읍승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전에도 이와 좀 관련된 소식 전해주셨는데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면에서 읍으로의 습격,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면이 읍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예산의 경우 매년 2억 원씩 증가, 그 다음에 100억 원대의 읍 단위 정비 사업 공모가 가능해져서 네. 개발 투자 여건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규모와 행정 수요에 따라 공무원 공급 여건도 마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결국은 예산과 규모가 늘어나면서 주민 편의도 당연히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효과들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읍승격 자체가 농촌 지역의 도시화를 상징하는 지표인 만큼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던가 무형의 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도 있죠. 특히 도청 신도시의 인구가 늘었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입장에선 호명면의 읍승격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의 군 단위에서 면 지역이 읍으로 승격했던 것 대구 군교권 시군을 제외하면 거의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요. 대구 우리 지역에서는 뭐 거의 처음 있는 일이다는 네네. 말씀.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해주셨네요. 읍으로 승격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이 매년 2억 원씩 증가되고 100억 원대의 읍 단위 정비사업 공모가 가능해지고 민원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 가격 또 상승하고 무형의 브랜드 가치 제고 이것까지 빼놓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 혹시요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하면 혹시 단점도 있을까요?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면에서 읍으로 승격을 했을 때 뭐 갑작스럽게 물어보셔서 너무 갑작스럽나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행정적인 비용이 당연히 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뭐 표지판 교체라든가 이런 비용도 당연히 들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읍으로 승격했을 때 보면 이제 기존의 면단위들이 누리던 그런 부분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대구를 군위로 편입했을 때 이제 농촌 행정이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은 이제 장점만이 부각되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뭐 단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혹시 그쪽 지역에 사시니까 우리 양 기자님이 네네. 이 읍으로 승격되는 걸 반대하는 그런 주민도 혹시 만나본 적이 있나요? 지금 읍승격보다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안동이나 행정 통합 문제가 가장 큰 이슈라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거든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군요. 정무적으로 조금 해석을 했을 때 이제 안동에서 이제 하고 있는 행정 통합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읍승격을 주민 차원에서 하는 거, 그 뭐 형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대구 근교권 외에는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 사례가 별로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북에서 읍승격 사례가 뭐 어느 정도나 없었나요? 그 최근에 그 대구 인근에서는 어디가 승격이 됐었죠? 일단은 대구 생활권인 칠곡군 북산면과 석전면이 읍으로 승격한 게 이제 2003년, 2006년입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는 대구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경산시 암양면이 2020년에 암양읍으로 승격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1월에는 이제 구미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산동면이 읍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년 이후로 경북 지역에서 면 단위의 읍 승격은 총 4번 있었는데 모든 이 4번의 사례가 전부 다 대구 공격권인 칠곡, 구미, 경산에만 집중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통합신공항이 개항을 하고 또 뭐 공항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을 보면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읍 승격의 기회가 뭐 의성이나 군위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호명면이 읍으로 승격하는 것 자체는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에서 뭐 그리고 또 도청 신도시가 기존 원도심의 인구를 뭐 유입 흡수하는 이제 블랙홀 현상 등을 겪고 있다는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대규모 기관의 이전이라든가 신도시 건설이 인구 유입에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호명면의 읍승격과는 별개로 해서 지금 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도시 활성화 방안. 네네. 뭐 벌써 계속 도청 이전 이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뭐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조금 식상하기는 한데 식상해요. 예. 네. 매번 강조해도 조금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청 신도시가 북부권 시군의 새로운 발전 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뭐 신성장 산업 기반이 당연히 구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뭐 사실상 도청이나 도교육청, 도경찰청 같은 가장 큰 세 개 기관의 이전은 이미 완료된 지가 오래됐고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거의 없거든요. 아, 거의 없습니까, 지금? 더 네, 앞으로 이전할 기관이? 거의 뭐 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관은 없고 지금 이제 예정돼 있는 지역들을 대충 살펴보면 뭐 공무원 인재 개발원이라던가 뭐 도립예술단 같은 그런 기관들인데 크게 이제 뭐 인구 유입 효과는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산업 기반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공무원들의 신도시 연구 정착을 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와 함께 또 뭐 도청 신도시 주변에 이제 새로운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의미한 인구 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이거는 이제 뭐 도청, 도교육청, 경찰청 다 왔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왔다. 그러니까 가장 시급한 건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한 거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예.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도청이 이전한 2016년부터 매일 대구와 도청을 오가던 경북도청의 출퇴근 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운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보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뭐 말씀드렸던 신산업 유치라던가 당장 인구 유입 호재를 누릴 수 있는 기간 이전 이런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대안으로 여겨지기는 하는데 네. 도청이 처음 이전했던 2016년에는 하루에 10대씩 대구와 도청 신도시를 오가는 통근 버스가 운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공무원들이 가득 찼다고 하니까 하루에 한번 최소한 35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대구에서 그렇죠. 출퇴근을 한 것인 거예요. 예. 이게 연차별로 운행 대수는 꾸준히 줄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하루 한 대만 운행되고 있는데 이게 뭐 2020년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통근버스 탑승이 조금 쉽지 않게 된 점도 있지만 어쨌든 운행 대수가 줄었고 이것 자체는 거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제 주중에는 도청 신도시에 머물게 됐다 뭐 이런 의미라서 상당히 고무적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같은 상황에서 이제 경상북도는 신도청 중심의 근무 정책과 도청 신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통근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근버스 운행이 줄었으니까 뭐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아무래도 주중이라도 신도시에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주소 이전 안 한 분들도 꽤 계실 테니까요. 그렇죠. 실제 있죠. 도청 신도시 인구는 훨씬 더 많다. 생활 인구는 네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도청 중심 근무 활성화, 또 신도시 활성화 등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전히 부족한 그 생활 인프라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좀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 생활 편의시설 부족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뭐 특히 의료시설 부족 문제가 가장 큰데요. 네. 지금 그런데 이제 도청 신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월세 가격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세 문제가요? 왜요? 네네. 일반 원룸의 월세 가격이 기본적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을 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전에 네. 상당히 낮아서 문제가 됐던 제가 기억이 났는데. 네네, 맞습니다. 달라졌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기존에 한 30만 원대 있던 월세를 내고 있다가 이제 집을 옮겨 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격을 올려 달라고 해서 뭐 집도 옮겼을 정도로 이제 월세 가격이 좀 많이 비싼 상황인데요. 이 문제는 결국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신도시에서 가장 최근에 건립된 오피스텔이 2018년이 마지막이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이제 인근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근무 인원을 확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원룸 수요가 늘어났던 점이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장 내년 1월 2일부터 도청 통근버스의 운행이 중단이 된다면 이 인원들도 이제 신도시에 머물 숙소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또 월세 가격은 자연스럽게 또 오를 수밖에 없어지고 이 같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이 같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지금 시급해 보입니다. 아,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도청 신도시가 가본 지 좀 오래돼서 몰랐는데 네네. 예전에 뭐 원룸이라든가 뭐 오피스텔 이런 데가 좀 많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았는데 지금 일반 아니군요. 상가의 공실은 많은데 지금 이제 뭐 원룸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해서 조금 심각한 정도로 부족난이 심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안녕하십니까. 안동시 사회적기업 협의회장 황찬영입니다. 안동시 사회적기업 일동은 투명한 경영활동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주된 경영방침으로 삼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과 공정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암시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요. 화물연대에 이어서 학교 비정규직 노조, 철도, 지하철 노조까지 파업에
들어갔거나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파업을 하는 걸까요?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고요. 정부 입장은 제가 질문을 통해서 틈틈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영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예, 아유, 지금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예, 여러 오늘도 한 가지로. 바퀴 쭉 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참 아까 오후에요. 정부와 그 1차 협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오늘 협상을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뭐 들었는데 뭐 1차 협상 결렬된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혹시 그 뒤 얘기는 들으신 건 없고요? 협상 예, 얘기는? 아직까지 뒤에 이야기 들려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내일 그 1차 협상 결렬에 따르는 투쟁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자, 어쨌든 내일 모레죠. 30일에 2차 협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는 좀 얘기가 좀 많이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이 파업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인데요. 민주노총이 릴레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부터 시작이 됐는데 자, 우선 파업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지금 현재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안전운임제 약속과 품목 확대를 위해서 지난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23일부터 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가 파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2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해 있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25일에는 초중고 학교 공무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본부와 서비스연맹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화물연대 파업은 뭐 소식 들으셨겠지만 오늘 협상과 30일 2차 협상을 앞두고 전면 파업이 계속될 것이고요. 예. 주요하게 서울과 수도권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에 전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16년 만에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이 고강도 구조조정과 3호선 운행관리요원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 12월 1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가 12월 2일 날 전면 파업에 돌입을 하고요. 예. 그 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인천공항공사 그리고 지역 난방안전지부, 철도노조 자회사 등이 전면 파업이나 부분 파업을 이번 주 내에 쭉 이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몰랐던 곳이 많이 있네요. 파업에 돌입하는 곳이. 예, 언론이 주요한 부분만 비춰주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화물연대만 파업하는 줄 알았더니 뭐 각 분야에서 지금 대략 뭐 들어도 한 10여 군데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예, 10여 군데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생각하시기에 아니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많은 부문에서 파업 들어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참 이렇게까지 뭐 과장되게 좀 매스컴에서 좀 비난하는 투의 그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런 비난에 대해서 일각의 이런 파업에 들어가는 이 행위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참 사실 말하기가 좀 길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파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 대부분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의 조합원들로 공공부문의 사업장들입니다. 네. 이들의 요구는 주요하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최소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업장들은 민관 위탁이나 민영화를 중단을 해라. 이미 실패한 정책들이다. 이런 것들과 고용 안정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국민들은 이제 와서 우리가 파업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우리는 내부적으로 벌써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교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와 공공부문 사용자들은 노동조합과 교섭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어기기가 다반사고 뭐 어쩔 수 없이 대화 테이블에 나와 앉아 있는 신용은 하지만 아예 진전된 답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할 테면 하벼라. 시간은 우리 편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을 궁지로 몰면 된다는 식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화물연대 파업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맞습니다. 6개월 전에 일단 파업을 그 당시 했었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파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6월에 했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정부와 협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요. 화물연대가. 6월 달에 정부가 약속을 했죠. 정부와 국회가 예.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하지 않고 연장하겠다는 것과 그 안전운임제에 해당하는 시멘트와 BCT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으로도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에 따르는 준비를 올 상반기 하반기에 쭉 진행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까지 진척된 안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업을 풀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협상은 하나도 없었고 파업에 들어가니까 오늘 그제서야 1차 협상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것도 파업이 한 4일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뒤에 겨우 1차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조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시민들이 불편한 게 예상이 된다면 상식적으로 노동조합과 교섭에 정부와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거든요. 나서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 게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현재 모든 여론이나 언론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구성할까를 머릿속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동조합과의 진전된 안을 협상을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또 지금 현재 파업을 들어가게 되면 생계에 벌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업이 일단 경제 위기 상황이든 경제에 어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생활이 훨씬 더 불편하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파업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참고 참다가 이렇게 파업까지 결행을 하신 건데 파업 기간 내내 그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대표적으로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나 월급을 벌지만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아예 그것 자체가 끊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파업에 배경하고요. 그 핵심 요구 사항도 좀 몇 가지만 짚어주시죠. 주요하게 지금 파업을 들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공부문, 공적 서비스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 사업장들은 매년 우리가 노동자들이 매년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진행하는데, 이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진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확보된 쟁의권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파업이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업에 이르게 된 배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용자들이 대화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난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지난 6월 달에 했던 약속을 아예 지켜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핵심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워낙 여러 사업장에서 파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로 추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크게 보자면 비정규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임금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 직접 고용 문제가 주요한 요구사항들이고요. 정규직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민영화 추진 중단, 그리고 인력 중원을 통한 노동자와 시민 안전권 확보에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쭉 계속 이야기해 오셨지만 안전운임제에 대한 약속 이행과 적용 차종 확대를 주요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미 정부와 국회가 지난 6월 달에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화물연대 그 얘기 조금만 더 여쭤보자면 올해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연장 또 적용 차종 확대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는 그 화물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리하게 과적과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도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난번에 국회와 정부가 받아서 이것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화물안전운임제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이 법이 개정되던 당시에 화물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에 검토를 통해서 추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가 개선에 대한 약속을 지난 6월 달에도 하고 법 개정 당시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부와 여당이 개선 의지 없이
일몰제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 6월 달에 파업에 돌입을 했던 것이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국회와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 파업을 한번 푼 사례가 있었는데 예. 지금까지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서 기만적으로 무슨 3년 연장만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쏘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예,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과 추가 품목 확대를 위해서 현재 파업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네요. 22일에 정부가 이렇게 되자 긴급 당정회 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이제 올해 말에 일몰되는데 이거를 3년은 더 연장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거는 받아들이기 좀 힘드십니까? 일몰제 3년만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모르는 것이고요. 첫 번째로. 예. 그래서 사실상 일몰제를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그래서 안전운임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 첫 번째 요구고요. 그것과 거기에 부가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품목 확대에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화물은 이제 항구나 이런 데서 운반되는 컨테이너하고 시멘트 2개 품목밖에 없습니다. 예. 그 외에 화물연대는 위험물질, 그리고 철강제, 자동차, 사료곡물, 택배에 지선, 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웬만한 화물 노동자들,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화물 노동자들의 화물 운송에는 이 전체적으로 품목을 확대를 해라. 일몰제 안전운임제가 예. 우리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검증이 끝났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것이 예.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품목을 확대를 하고 일몰제 폐지 없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품목 확대에서는 정부와 여당은 품목 확대에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3년 시범적인 시행을 3년 더 연장만 하겠다. 아하.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왜 반대하시는지.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취임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집단에서 노동시간 문제, 직무급, 임금체계,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전반적으로 그럼 노동조합들과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들을 테이블에는 올려놨는데 이것을 사용자 편향적으로 고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10일인가 그에 대한 1차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노동조합 입장, 우리 민주노총, 특히 민주노총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구성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이 집단에서 내놓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오로지 사용자 편향으로만 내용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라는 기치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라는 걸 구성했는데 여기서는 너무나 노동자보다는 사용자 편향적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우리가 그 노란 봉투법이라고 아마 이름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그걸 방지하자는 법이잖아요. 이게 노란 봉투법. 자, 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도 중요한 사안인데요. 자, 이 노란 봉투법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어떤 겁니까? 노란봉투법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노조법 2, 3조 개정 요구안인데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도에 법원이 당시에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배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뜻 있는 한 시민이 언론사에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이 갚지 않고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갚자 이런 취지로 노란 봉투 4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 보내면서 유래를 했는데 최근에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 그리고 질러 화이트
노조의 본사 증거로 인해 발생한 하청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서 사측이 470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월급이 200여만 원인 하청 노동자들이 4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원금을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불가능한 금액이죠, 이건. 예. 사실상 이 때문에 단체 교섭이나 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라는 것이 우리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력이나 파괴 행위로 인한 손해는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그 외에는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 이런 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군요. 지금 정부에서는 주 52시간제 유연화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사실 주 52시간제 노동 유연화 이 문제가 지금 현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내놓는 가장 주요한 이슈인데요. 예. 주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는 실제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럼요. 예. 현행 근로기준법에 한 주간의 노동시간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포함해서 12시간의 범위 안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데 예. 이 일주 안에 허용되는 연장근로 관리를 한 달로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달에 48시간에서 60시간까지 몰아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미래노동시장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 방향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 노동자들에게 특정 주에 노동시간이 기본 40시간에서 연장 최대 60시간까지 해서 100시간이 가능하다는 논리적 기결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게 한 주에 100시간 근무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군요. 법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의 과로사라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의 피곤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보다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을 함으로써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한 주에 100시간 일해버리면 이건 과로사하고 사실상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건강권은 안중에도 없이 사용자들의 일에 집중, 편의만 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너무 무책임하고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향후 협상이나 뭐 파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화물연대는 언제든지 협상과 대화의 장에 달려 들어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언급했던 사업장들에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집중 파업의 키는 정부와 사용자 측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업을 장기간 지속함으로써 국민들 불편을 끼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현재와 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을 한다면 이 파업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든지 거심탄회하게 우리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파업은 오늘이라도 당장 끝날 수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1년 계속되고 있는 민주노총의 파업,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업무 개시 명령하겠다, 업무 복귀 안 하면 형사처벌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 여기 법을 보니까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민주노총에서 뭐 어떤 대응책이나 뭐 어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은 우리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내리겠다고 하는 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다들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 노동조합에 내릴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이 아닙니다. 그 개인에게 일일이 다 내려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개인 사업자들인 우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누구에게 어떤 업무 개시 명령을 어떻게 내릴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개인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지위와 노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에서는 이번 파업 지난 6월 달에 약속했던 정부와 국회의 약속 이행이 먼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업무에 복귀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전국 동시다발로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지도부가
집중 결의대회를 예.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과 구미에서 진행을 하면서 조합원들의 의지를 다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파업 하루라도 빨리 좀 끝나야 될 텐데 글쎄요, 네,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김태영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노총 파업 얘기를 하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라서. 예.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대학 재정을 확충하는 문제 때문에 예.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지금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재정 문제. 지금 대학의 재정 문제가 참 심각한 상황이죠? 네, 이거는 뭐 한두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이 거의 뭐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대학 재정을 정부에서 좀 줘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유초중중 학교에 쓰는 예. 그 예산의 일부인 3조 2천억을 대학 재정으로 좀 전환해서 쓰자. 예.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교육청하고 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초 중등 재정이 따로 있는 거고 그렇죠. 고등교육, 그러니까 대학을 위한 재정이 따로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대학이 어려우니까 좀 재정을 그 예산을 좀 더 달라고 하니까 유초중등 예산을 가져다 써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네. 예. 네. 자, 이게 지금 과연 맞는 걸까요?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육 전문가들이 이 예산을 좀 급하니까 갖다 쓰다. 근데 이제 이게 장기 지속적인 그런 예산도 아니고 그리고 느닷없이 이거 물론 뭐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라 작년부터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오다가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하려면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좀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청이 워낙 이제 완강한 자세를 보이고 교육부는 뚜렷한 대안 없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학의 재정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또 그 원인이 뭔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대학 재정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금하고 국가지원금이 있는데요. 사립대학은 거의 뭐 100% 가까운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이제 국가지원금을 조금 받고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50%, 국가지원금 50% 정도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입학생이 감소하고 대학마다 미충원 인원이 많이 늘면서 대학 재정이 지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부에서 14년째 국사립을 막론하고 등록금 인상을 동결해 놓고 있어요. 등록금 동결이 벌써 14년이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대학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한 10년 넘었는데요. 반값 등록금이란 이름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게 전체 고등교육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학이 쓸 수 없는 돈인데 학생한테 가면서 이제 고등교육 재정으로 잡히니까 대학으로서는 지금 이제 재정 여력이 없는 셈이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원인 파악을 해주셨는데 따라서 이제 고등교육 재정은 뭐 정체될 수밖에 없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뭐 국립대에 비해서 사립대는 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나요? 그 초중 고등학교에 가야 할 교부금을 대학 재정으로 돌린다. 이게 과연 정당할까? 임시 방편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제가 지금 지난 11월 22일 날 이거와 관련된 국회 공청회가 열려서 그걸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양측의 입장이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왜 교부금이 쌓여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청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사실 일시적인 현상이고 2017년까지 또 수년 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언제쯤 또 모자랄지 모르니까 좀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는 따두려고 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수년 동안 2017년부터 뭐 예를 들어 했다면은 이제 수년 동안 교부금 이월백이 상당한데 이걸 지금 반납도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서 아주 노트북을 제공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노동적 해이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좀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군요. 아, 이건 해결책이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지금 며칠 전에도 지금 이제 어느 토론회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서로 양쪽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해가지고 임시 방편이라도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좀 합의를 해서 이번에 고비를 넘기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러는데 그 장기적으로 해결한다는 거는 결국 고등교육을 위한 특별 교부금 같은 것을 중고등학교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또 특별한 또 이 세원을 찾아내서 마련하는 거니까 기재부 쪽에서 굉장히 또 껄끄러워하는 그런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당과 야당 그리고 교육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이것이 회기를 넘기지 않고 할지 만약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국립대든 사립대든 재정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워지는 대학이 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을지 그렇겠네요. 그런 점에서는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임시 방편적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빼서 아랫돌 개는 건가요? 약간 임시 방편. 하지만 그게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한 30초 남았는데 한 말씀 더 좀 해주시죠. 마무리 말씀. 네. 사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이 제정되고 대학이 발전을 위해서 뭔가 국가든 국민이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와 같은 구도에서는 이게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립대학법이나 사립대학법과 같은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이런 세원을 마련하고 재정 지원을 해야지 대학이 유초등부처럼 흔들림 없이 재정 걱정 없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